그거 어떠세요? 회사 다닐 때랑 지금이랑 만족도 측면에서는? 저는 만족도는 사실 비교가 안 되죠. 지금이 훨씬 높죠.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비교 안 될 정도예요. 네. 아, 그 정도예요? 네. 아, 되게 괜찮은 회사를 다녔음에도 네. 뭐 제주도에서 해도 되고 당연하죠. 그쵸? 강릉에서 해도 지방이나 되고 해외 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너무 좋다 이 일이. 네. 이 직업 자체가 너무 매력 있는 그렇죠, 직업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계속 따오는 게 이제 필요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출판사 차리면 어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외에서 네. 그거 저작권 구해 와서 네, 그냥 해도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든지 뭐 사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내가 품이 들면 이익이 커지고 내가 몸이 편해지면 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장 몸이 편하고 이익이 줄어드는 방법은 에이전시에 다 맡기고 네. 나는 따다 주는 일감 번역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그냥 네. 책이 들어오지만 네. 그래도 이제 내가 수수료도 떼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아깝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분들이 이제 독립을 해요. 그런 분들은 에이전시랑 일 안 해요. 아. 출판사랑 직거래를 해서 수수료도 꽤 크거든요. 뭐 최소 뭐 막 1-20% 이상 나가니까 네, 꽤 네, 큰 네. 돈인데 그래서 내가 출판사랑 직접 거래를 해서 그 돈을 다 가져와요. 근데 이것도 뭔가 아깝다. 왜냐면 네. 내가 쓴 책이 내가 번역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네, 네. 나는 뭐 400만 원 받고 끝이야. 네. 이게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출판에 도전하시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내가 출판까지 해야 되니까 일이 많아지지만 네. 그만큼 내가 인세를 다 챙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이 기술을 돈으로 바꾼다기보다는 경력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목표는, 그러니까 1차 목표는 출판사에서 써주는 번역가가 되자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왜 요새 그런 말 있잖아요. 다 경력직만 찾으면 신입은 어디서 경력 쌓냐고. 딱 그 꼴이었던 거예요. 네네. 당시에 제가. 난 경력이 없어. 네. 출판사에서 나를 안 써줘. 계속 경력이 없어. 네. 이 악순환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처음에는 다른 생각은 못하고 경력을 일단 쌓자. 어디서든. 네. 내가 경력이 생기면 누가 써주겠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때 1인 출판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번역 공부를 하고 저도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네. 먹고 살아보려고 하면서 세상에 저작권이 없는 무료 저작권 책들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무료 저작권. 네, 저작권이 이제 저작권이 없다는 거죠, 아예. 만료된 거죠. 맞아요. 없어요. 오래돼가지고 맞아요. 사후 70년인가 지나면 정확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책들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노인과 바다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뭐 셰익스피어, 작은 아씨들 네. 이런 책들이 다 그런 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책들이네요. 그쵸? 네, 명작이죠, 진짜. 명작. 네. 그래서 그 책을 내가 번역해서 내가 출판을 해보자. 그러면 일단 1번 책이 팔리니까 수입이 조금이라도 나고 뭐 많이 팔리진 않겠지만 네. 죄송한데 네. 이걸 어디다 파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교보문고 이런 데 파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돈이 없고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네. 내가 책을 1000부를 찍었는데 안 팔리면 어떡해요. 네.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자책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전자책만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건 만드는데 뭐 물류 비용도 없고 네. 보관, 운송 다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전자책도 코딩하는 법을 배워서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없이 100% 간의 수공업으로 표지도 네. 제가 만들고 코딩도 제가 하고 코딩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래 한글이나 워드에 네. 그 번역을 하면은 그거를 전자책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책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거잖아요. 내가 뭐 핸드폰으로 보거나 PC로 보거나 네네. 태블릿 PC로 네, 보거나 그쵸. 가로 세로로 볼 때 이게 다 자유자재로 전환이 되고 네. 뭐 사파라든지 이런 게 크기가 다 조절이 되는 포맷, 그 포맷으로 제가 코딩을 한 거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근데 그 HTML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나 이런 건 다 있어요. 전자책 만드는 법 해가지고 어떻게 명령어를 전자책이 넣으면 PDF 이런 거 말고 네. 진짜 전자책. 진짜 전자책. 그래서 그거를 ISBN 있는 도서를 만들어서 이제 인터넷 교보문고, 예스24, 리디북스 이런 데서 다 팔았어요. 그거 파는 거는 안 어려워요? 네, 전혀 안 어려워요. 그냥 입점 신청하면 되나요? 정확해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네. 중요시하는 건 그냥 규격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용을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 책이 뭐 팔만한 책이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전자책 규격이 있잖아요. 네. 근데 구매자들이 전자책을 샀는데 오류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딱 그 규격만 검사를 해요.
그래서 교보문고면 교보문고가 가장 이게 까다로운데 네. 그러니까 교보문고 규격에 맞으면 다 맞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공하는 아주 엄격한 규칙이 있어요. 네. 근데 그래봤자 규칙이니까 뭐 어떤 뭐 예를 들면은 뭐 태블릿 PC 가로로 봤을 때는 이 정도 뭐 환경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정도의 규격을 딱딱 맞춰 놨는데 그 규격에 맞춰서 납품하면 돼요. 그래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저 진짜 그때 인터넷으로 발품 팔고 뭐 다 책 읽고 블로그 뒤지고 난리 쳐가지고 배웠죠. 아 그렇게 난리치면 배울 수 있어요? 그럼요. 뭐 오히려 제가 이거 할 때도 이제 몇 년 전이니까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저조차도 이거를 하고 나서 뭐 전자책 출판 도전기 막 이래서 만화도 올리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정리를 많이 해놔서 요즘은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때는 점처럼 흩어진 정보를 다 찾아야 돼가지고 네. 품이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일목요연하게 요약된 블로그도 많고 제가 알기론 책도 있어요. 길벗에서 나왔어요? 아, 그 무작정 책이요? 따라하기. 제가 알기로 아직 그 시리즈는 없는데 네네. 그걸 내가 내야 되나? 1인 출판 무작정 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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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봤으니까. 네. 번역부터 코딩까지. 근데 그런 심경으로 그때 이제 만든 거죠. 아 근데 그때는 없었다는 거죠 이게. 그쵸. 아, 지금도 없잖아요 무작정 따라하기. 무작정 따라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냥 저작권 풀린 거를 네. 내가 연습 겸 네, 그쵸. 뭐 해서 맞아요. 파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표지 디자인도 그냥 직접 하고. 네. 그래서 아하. 그렇게 팔고 그 대신 이제 저도 양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책을 990원에 팔았어요. 990원. 왜냐면 내가 아직은 사실 아마추어 상태인데 네네. 이 책을 만들어서 기성 출판사에 그런 완성도 있는 책들하고 똑같이 10,000원씩 받는 게 경쟁력도 네. 없고 일단 네네. 양심에도 찔리니까 990원 받고 팔았고 사실 이거 자체 수입은 별로 안 됐어요. 한 달에 뭐 10권에서 20권 팔렸나? 그니까는 그 수입 자체는 그냥 뭐 10,000원, 20,000원 돈이죠. 네. 근데 이걸로 이제 경력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제 경력이 생겼잖아요. 역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처음에 제가 원했던 출판사에서 일감 받는 번역가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까지가 끝일 줄 알았어요. 여기가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여쭤보고 네네네. 싶은 게 그러면 이 내가 번역을 하려면 원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그거는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이거는 뭐 일단 말 그대로 서점에 가서 원서를 구입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열려 있는 사이트니까 프로젝트 구텐베르크라고 네. 이런 저작권 풀린 텍스트 파일들을 다 모아놓는 사이트가 있어요.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번역을 공부도 하고 네. 정말 여러 가지 경로로 어떻게든 일감을 따보려고 이제 출판계 주위를 계속 기웃기웃했죠.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별걸 다 하면서. 이건 국내 사이트인가요? 아니에요. 다양한 국가에 이 버전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코리아는 없어서 제가 네. 알기로 접속하면 네. 미국이나 그런 사이트로 접속되는데 예를 들면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오스트리아 뭐 이런 식으로 나라별로 사이트가 있고 제가 이거는 팩트는 정확하지 않은데 네. 약간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단체? 시민 단체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저작권 만료라는 거는 네. 기준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어떤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저자 사후 70년 지나면 딱 네. 만료가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의 관건이 뭐냐면 타이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들이 타이핑을 해서 공공재처럼 올려놓는 거죠. 이거 저자 사후 70년 딱 되면 그 다음날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어딘가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각 국가별로 네네. 필요하겠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약간 좀 공공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원을 네. 번역을 해서 독립출판을 한다는 방식으로 활용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와는 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예를 들면 이거를 저는 그대로 번역해서 팔았지만 어떤 사람은 각색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각색을 해서 예를 들면 연극이나 영화 같은 아예 새로운 저작물로 만들겠다. 이럴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번역을 안 하고 네. 이 원서를 그대로 판매하는 것도 사실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고 뭐 학습 교재로 쓴다든지 아니면 사파만 그려서 팔아도 되고.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저는 그중에 번역과 독립출판이라는 길을 택한 것뿐이에요. 그냥. 그리고 여기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영어 원서라고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노인과 바다, 작은 아씨들 이런 거는 원래 영어로 돼 있는
원서예요. 네. 그래서 그 작가가 옛날에 100년 전에 썼던 원고를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어린 왕자, 네. 뭐 아니면 까미의 이방인 이런 책들은 원래 프랑스어예요. 네. 그래서 프랑스어 원서만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이 풀려 있고 네. 이거를 이 책들의 영어 버전은 저작권이 안 풀렸어요. 왜냐하면 번역 저작권이 따로 있으니까. 번역 저작권이 따로 있구나. 네, 그래서 그거는 번역가가 사망해야 이제 생기는 네. 거기 때문에 만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근데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에 모든 책이 다 있는 건 아닌데 네. 이런 식으로 러시아 책, 프랑스 책, 예를 들면 톨스토이 이런 책들의 영어 번역본도 올라와 있어요. 무료 저작권 버전이. 이게 굉장히 유용한 거죠, 사실은. 뭔 말인지 번역가조차도 돌아가신 아, 그렇죠. 40, 70년이 지난 책들이 또 네. 올라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사망했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관에서 예를 들면 무료로 제공했을 수도 있잖아요. 영어 버전인데 우리가 네, 저작권을 우리가 그냥 무료로 번역을 하겠다. 네. 이렇게 제공을 하겠다라고 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든 네. 이런 식의 영어로 된 텍스트들이 올라오는데 이게 굉장히 유용하죠. 왜냐하면 러시아어 원서 같은 네. 거를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걸 또 번역하고 어떻게 하고 이걸 다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번역을 저기에다가 해서. 올렸다. 교보문고와 뭐 리디랑 예스24? 예스24 네. 네. 대단하시네. 네. 그렇게 해서 판매가 일어났나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많진 않지만 분명히 일어났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이제 이런 책을 팔아가지고 제가 이제 경력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전에도 에이전시든 번역계에도 뭐 배우들의 예를 들면 소속사처럼 네. 에이전시도 다 있고 아니면 출판사에 직접적으로 영업을 할 수도 있고 네.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생각나는 모든 방법을 다 이용해서 네. 나름대로 영업을 하고 이력서도 내고 이랬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됐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출판사와 거래를 할 수 있는 경력이 있으니까 네. 이제 번역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번역가들이랑 똑같이 계약을 해서 뭐 원고지 200자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네. 책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서점에서 옮기니 서유라 이렇게 써 있는 책들이.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제가 퇴사할 때 목표였거든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막상 이렇게 됐더니 근데 이렇게만 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번역이나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네. 또 내가 프리랜서가 된 과정, 그러니까 번역가가 된 과정을 책으로 써보자 해서 그 스토리를 책으로 쓰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책이랑 유튜브를 기반으로 강연을 하고 네. 또 클래스도 런칭을 하게 되고 네. 이러면서 사실은 번역이라는 기술 하나로 굉장히 활동 범위가 엄청 넓어진 케이스죠. 그 이게 처음 시작하실 때 네. 그럼 원고는 한 얼마 정도의 계약을 하셨어요? 저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원래 사실 그 출판 번역가의 기본 단가는 원고지 200매에 3,500원이에요. 이건 정해져 있는 단가예요. 네. 근데 저는 시장가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시작가예요, 보통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요. 뭐 100원씩, 200원씩 올라가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시작 단가는 3,5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네. 저는 첫 책의 경우에는 3,000원에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완전 단행본으로는 데뷔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성 번역가 분들에 비해서 이제 저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낮은 단가니까 딱 그 한 권 3,000원에 계약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3,500원 이상으로 계속 계약을 한 거죠. 그 한 권을 예를 들어서 300페이지짜리를 하면 네. 한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300페이지요? 책 한 권 쓰려면 A4 용지 한 50매 써야 되지 않아요? 50매 이상은 당연히 쓰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 그럼 원고지 1000매로 하면 이게 3,500원이 350만 원인가요? 1000매로 하면? 왜냐면 1000매 이상은 보통 나오거든요. 책이 네. 1000매를 붙이면 뒤에 공 3개 붙이면 되잖아요. 그럼 네, 350. 그러니까 350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 1000매는 짧은 책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은 그 정도는 넘어가고 1500매. 네, 그 정도 전후거든요. 그럼 아. 딱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뭐 5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네. 제가 아까 딱 말씀 못 드린 이유는 네. 이게 계약을 출판사랑 만약에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면 이 500만 원은 제가 다 받아요. 근데 만약 중간에 에이전시나 네. 저에게 그 책을 중개해준 어떤 기관이 끼어 있는 경우가 네. 있으면 공인중개사처럼 그쪽에 수수료를 떼주고 막 이러니까 네. 저한테 입금되는 돈은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 한 권 번역하는데 한 얼마나 걸려요?
저는 사실은 속도가 느린 편은 아니거든요. 네. 뭐 최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꽤 빠른 편인데 하루에 한 그래도 5, 60매 정도는 번역을 하니까 하루에 50에서 60매. 원고지로. 네. 네. 그 정도는 근데 1000매를 해야지 한 권이 완성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 50매 한다 그러면 하루에 50매면은 한 달 동안 하면은 얼마지? 30일이니까. 네. 1500매. 네. 그쵸. 1500매가 책 한 권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한 달 내내 번역을 하면은 한 권은 뽑을 수 있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사실은 제가 원고지 5, 60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네네. 막 정말 죽을 만큼 하루 종일 하는 속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온건하게 얘기해서. 네네네. 그래서 사실 번역가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어떤 정도의 수입이 적당하다는 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번역만 해서 빌딩 세웠다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번역만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번역가로서 내가 먹고 사는데 관건은 네. 번역을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번역서를 그만큼 끊기지 않고 계속 따올 수 있는가예요. 그거를 계속 따올 수만 있으면 네. 뭐 일반 직장인 이상으로 벌어요. 영업력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아니면 인정받거나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이 사람한테 맡겼더니 와 책이 잘 나갔어. 네,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흥행도 중요한 요소고요. 네. 왜냐하면 베스트셀러 번역가는 아무래도 좀 인지도가 높아지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꼭 그것뿐만 아니라 내 책이 베스트셀러가 안 돼도 업계의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마감을 어기지 않고 네네네. 퀄리티가 높다. 이런 평판이 쌓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평판을 얻어서 일감이 안 끊기면 그때부터는 정말 괜찮은 거죠. 정말 매력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고, 저는 식스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직업 제일 좋아하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육잡이. 네, 육잡런데, 육잡 중에 어떤 잡이 제일 좋냐는 질문 받으면 저는 항상 번역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스트레스가 좀 적고, 네. 책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책은 못 쓰겠더라고요. 창작의 고통이 있잖아요. 네. 근데 번역가는 물론 이제 번역가도 고충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한 명의 저자가 그 창작의 고통을 겪으면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뭐 네. 몇십 년까지도 들여서 쓴 책을 저는 번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창작의 고통은 사실은 나는 나눠 가지지 않고 번역을 함으로써 그 책에 함께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사실은. 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가끔은 굉장히 좋은 책을 만나면 내가 이 책을 읽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인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보람도 되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만 해도 제가 뭐 육잡러 해도 이게 결국에는 이제 책과 번역이라는 뿌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파생된 직업들인데 저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번역은 AI 시대가 되면 이제 뭐 없어지는 직업 아니냐. 네. 번역기가 발달을 해가지고 그걸 다 할 수 있게 되면 다 실직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특히 번역가 지망생 분들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강연 같은 거 나가면 Q&A 시간에 거의 안 빠지고 이 질문 나와요. 파파고가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가 번역가 하고 싶은데 정말 죽도록 공부해서 겨우 번역가가 됐는데 그때 갑자기 번역기가 발달해가지고 저 실직자 되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정말로 번역을 해본 사람들은 뭐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거지만 저는 출판 번역가 중에서 그거 무서워하는 사람 못 봤어요. 막상 해보면 예를 들면 헤이 있잖아요. HEY 그냥 헤이 이렇게 부르는 거 이거를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야. 뭐 야, 뭐 아니면 저기, 어이. 여기, 어이. 근데 그게 실제로 다르죠. 예. 이게 책에서 나올 때는 자기야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뭐 엄마 이런 뜻일 수도 있고 괜찮으세요? 이런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정말 천 가지 만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쉽게 대체되는 직업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번역을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번역가밖에 없었어요. 끼케야 번역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강사. 이 둘 외에는 사실은 별로 길이 없었는데 네. 지금은 그 사이에 시대가 바뀌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로 독립출판도 할 수 있고 네. 뭐 내가 온라인 클래스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네. 너무 이게 길이 넓어지면서 사실은 오히려 지금 배웠을 때 더 활용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기술이 된 거죠.
이제 출판 쪽이니까 네. 얼핏 생각해도 되게 보수적일 것 같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이라서 저처럼 내가 뭐 저작권 무료인 책을 갖다가 번역을 해서 전자책으로 팔았다 이러면 많이들 놀라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근데 지내다 보면 방금 그 아마존 얘기처럼 네. 저도 놀랄 때가 많아요.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내가 그건 생각을 못했구나. 네. 이렇게 완전히 또 저도 생각도 못했던 방법으로 아. 수익 창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세상에 참 재밌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또 특히 한류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 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면 교보문고 같은 건 너무 우리 국내 사이트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밖에 좀 접근을 못하지만 그렇죠. 아마존이다 이런 걸 타겟으로 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 세계인들이 타겟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셀링을 하고 거기서 문제되는 게 쉬핑이잖아요. 아, 전자책은 쉬핑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게 정말 좋은 거죠. 디지털 콘텐츠를 내가 판매한다는 거. 배송 문제도 없고 배송 지연된다고 클레임 받을 그러니까 일도 그냥 절대 다운로드 없고. 받는 거니까. 그렇죠. 원가도 없고. 그렇죠. 원가는 이제 딱 처음에 내 노동력. 내가 제작할 때 드는 네. 인건비 딱 그 정도? 그래서 당연히 이게 그 수요가 가격별로 굉장히 촘촘하게 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사실은 양질의 콘텐츠를 내가 만들어서 판매한다, 제값을 받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네. 또 세상에는 분명히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층도 약간 좀 뭐 만듦새가 어설프거나 이래도 저렴한 가격에 그 좋은 콘텐츠 자체를 원하는 수요층이 분명히 있단 그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들을 타겟으로 사실은 약간 저렴하게 판매를 하면 어차피 수요 공급 곡선에 따라서 뭐 판매량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그렇습니다. 완전히 좀 새로운 방법. 네. 정말 퇴사 후 생존법. 이런 방법도 있다. 우리가 정말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는 책, 네. 고루함에라고 하면은 출판사에서 싫어하시겠지만 뭔가 근데 뭐 그 맞는 말이죠. 되게 오래된 올드 미디어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생존법을 찾아야 하는 게 음. 출판계의 과제이고 저는 사실 책에 대해서 고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아니다, 네가 틀렸다, 책은 고루하지 않다라고 네.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인식을 없애는 게. 예전에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에만 갇혀 있어서는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너무 네. 당연한 거라서 그런 수익 모델도 새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포지셔닝 하는 방법도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정보를 얻거나 여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책밖에 없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지식을 얻고 싶을 때 책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사실 컴퓨터로도 다 얻을 수 있는 건데 굳이 거기서 책만 봐야 된다고 저는 절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아직도 출판계가 조금 더 콧대가 높고 뭔가 내가 지식인이다 약간 이런 느낌? 거기서 탈피하지 못하는 게 전 사실은 업계 종사자로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조금 내려놓고 아예 포지셔닝 자체를 다시 해서 책은 책으로서 즐길 수 있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가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작가이자 번역가이자 유튜버이자 네. 뭐 뭐가 많네. 6점. 6자 하시는 6점. 메리님 모시고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